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2020년 10회차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6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측정 방법 중 혼합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혼합 측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측정, 간접 측정, 혼합 측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혼합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2번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을 혼합하여 고객 만족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설명이. 3번 체감 만족도와 차원 만족도를 합산할 때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체감 만족도와 차원 만족도를 합산할 때 그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는 게 혼합 측정의 한계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비율은 조사 모델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체감 만족도와 차원 만족도의 비율이 5대5에서 3대7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도. 5번 회귀 분석과 같이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각 차원의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실증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문제 유형 그대로 기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1번, 2번, 4번, 5번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문제에서 또 출제가 비슷하게 될 때 답이 바뀌었을 경우에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실제로 내용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게 어떤 것들의 내용이 어떤 것들의 의미하는 내용이 결국 혼합 측정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관점을 꼭 좀 선생님들 체크하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가 고객 만족도 NCSI라고 부릅니다. 앞에가 내셔널이죠. 설문을 구성하는 잠재 변수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잠재 변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잠재 변수라고 지금 얘기하게 되면 고객 기대 수준, 인지 서비스 품질 수준, 인지 가치 수준, 고객 만족 지수, 고객 불만, 고객 충성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마 여러분 기본서에서 표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잠재 변수 요소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금 불러드린 것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네, 5번 고객 지향도 및 통합성은 이 나와 있는 잠재 변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 충성도, 고객 기대 수준, 고객 인식 가치, 고객 인지 품질, 여기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해가시죠? 고객 만족 지수, 고객 불만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꼭 체크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유형이 한번 틀어진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서 출제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중 실험법의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실험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험법이라고 얘기가 된다면 선생님 흔히 뭐예요? 직접적으로 뭔가 테스트, 저희가 아는 용어로 바꾸면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보게 되면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걸 3상까지 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비교 분석이 용이합니다. 맞죠? 2번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 실험 결과의 현실 적용이 쉽다.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웠다 그러면 백신은 그럼 벌써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맞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실험 결과의 현실 적용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럼 부작용이 나오는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워딩을 하나 바꿨는데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구별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가설 검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험법은 잘 보시면 항상 실험 대상이 누구예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가 제기될까요? 네,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수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고관점으로 구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정성조사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웬일로 이 정성조사, 정량조사에 대한 게 이렇게 아주 명확한 단답식의 문제로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정성조사의 장점입니다. 1번 다목적성. 맞을까요? 정성조사. 네, 다목적성이라는 관점은 정량조사의 장점입니다. 정량조사의 장점은 자료의 객관성, 자료의 대표성, 신뢰도 측정, 그 다음에 다목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성, 유연성, 신속성, 심층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비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정성조사죠. 이해가시죠? 자, 이것도 암기 베이스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레이나르츠와 쿠머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 자, 뭐 고객이란 말은 빠졌네요. 충성도 전략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뭘까요? 자, 이 레이나르츠와 쿠머가 제시한 충성도 전략은 4분면에 나눠져 있는 명칭을 골라내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문제 유형도 동일한 문제 유형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세부 내용 중에 선생님들이 가장 명확하게 나는 이 단어와 이 명칭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틀리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자, 이래서 보기를 볼까요?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제한되고 낮은 잠재이익을 가지고 있다. 자,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설명 자체가. 두 번째 거 볼까요? 지갑 점유율이 낮으면. 자, 지갑 점유율 아시겠지만 A라는 사람이 우리 매장에 들어올 때 10,000원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때 저 사람이 저 10,000원 중에 우리 매장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 1,000원을 쓸까? 2,000원을 쓸까? 3,000원을 쓸까? 이런 걸 저희 매장 입장에서 보면 지갑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지갑 점유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사람 딱 하나죠. 네, 베나클스입니다. 저희가 뭐 바닷가, 바위 같은 데 붙어 있는 뭐 따개비 종류의 뭐 기생 동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베나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그냥 의역을 좀 하면 참 계륵 같은 존재죠. 네, 그래서 우리 매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아니면 그냥 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쉽게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향 교체 구매를 유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구별하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태도적인 충성도가 아니라 우리 매장을 구전하기를 바라는 충성도가 아니라 거래적인 만족을 발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거래에 그냥 만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흔히 버터플라이입니다. 네,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한번 우리 매장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지속적인 의사소통, 지속적인 고객 관계. 자, 지속적인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트루 프렌드입니다. 트루 프렌드. 이해가시겠죠? 자,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만족 따위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익을 먼저 챙겨야겠어요. 뭐예요? 네, strangers, 낯선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레이나르츠와 쿠머가 제시한 충성도 전략에 나와 있는 4분면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갭3가 발생되었을 경우 원인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일단 갭 모델 중에 갭3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거 수행차입니다. 수행차이라는 관점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직원입니다. 현장 직원입니다. 이해가시죠? 현장 직원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직원에 대한이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1번 인사정책의 결함 맞을까요? 인사정책의 결함? 맞아요? 네, 맞죠. 선생님 이게 맞아요. 직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게 인사정책의 결함이죠. 잘못된 사람을 현장 직원에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따져보세요. 기업의 과잉 약속,
기업의 과잉 약속은 뭘까요? 개퍼예요, 개퍼. 외부 광고에 대한 측면. 고객의 기대 관리 실패. 기대 관리를 실패한다는 건 고객이 기대하는 점을 몰라요. 갭 1이죠. 상향 커뮤니케이션의 결여. 갭 1이죠. 현장 직원들의 고객과 대응하는 이 고객들의 의견을 현장 직원이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안 해줘요. 이해가시죠?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이게 뭘까요? 마케팅 조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자, 이것도 갭 아닐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갭3가 발생됐을 때 원인으로 가장 올바른 것 따지게 되면 결국 직원의 뭔가 문제로부터 발생이 돼서 시작되는 게 갭3. 그래서 수행 차이. 인사정책의 결함이라는 게 그럼 왜 포함됩니까? 애초에 현장 직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달달달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암기보다는 이렇게 좀 갖다 맞춰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갭3 수행 차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중, 자,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기업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정말 오랜만에 나오네요. 기업 요인이라는 것만 물어보는 문제는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키워드로 촉진, 가격, 유통, 서비스 직원의 용모, 말씨, 태도, 설명력, 유형적 단서, 기업의 이미지, 흔히 저희가 이제 서비스 직원의 역량, 보기에도 있죠.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기업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두 번째는 구전입니다. 구전은 기업 요인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외부 요인이죠. 그죠? 왜냐면 구전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제 자신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제 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게 된다든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이죠.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요인에 대한 건 흔히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2005년 IBM CX 포럼에서 발표된 소비자 태도 변화 추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에 있는 제목만 기억하시라고. 왜냐면 이 형태에서 변화된 적이 크게 없어요, 아직까지.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1번 시장의 구조 조정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번 소비자의 가치 변화 맞아요. 3번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맞습니다. 4번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됩니다. 맞습니다. 5번 정보에 대한 승인과 거부감의 감소 맞을까요? 감소가 아니죠.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되고 있어요. 왜? 워낙 많은 정보 거기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지금 보시는 그대로 워딩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 있는 것 갖다 끼워 넣은 적은 없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꼭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목만 갖고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겠네요. 이건 또 왜 이렇게 길까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마케팅 용어로 알맞은 거. 자, 마케팅 용어입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프로축구 K리그는 올 시즌 마케팅으로 울고 웃었다. 자,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광주 FC의 하나원큐 K리그 1부 리그 2020년 2라운드에서 발생한 리얼돌 응원단 설치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결국 문제의 원인은 저 리얼돌 응원단이라는 거죠. 저걸 설치했다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서울구단에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번 실추된 K리그의 명예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웠다. 프로축구연맹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대대적으로 마케팅 규정을 손봤는데 자, 이제부터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마케팅 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의 광고물 또는 상업 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승인이라고 나옵니다. 승인 받으세요. 구단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 이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리그, 공식 명칭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쉽게 얘기해서 허가받지 않은, 승인받지 않은 타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하는 무슨 행위를 막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어떤 뭐라 부를까요? 이런 거 흔히 협찬 업체 또는 승인을 받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가 이 행사를 이름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게 될 경우 고객들이 혼돈을 통해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 행사에 나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걸 거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마케팅 명칭이 있죠. 흔히 저희가 매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는 MVC 마케팅입니다. MVC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매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1984년 LA 올림픽,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어필이 된다. 그때부터 제기가 됐던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협력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됐던 우리나라 요 근래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이 김연아 씨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 응원 광고를 냈다가 IOC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의 후원사는 KT였거든요. 제가 뭐 어떤 두 쪽 회사를 제가 이쪽 편을 들고 저쪽 편을 들고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그것과 따지게 되면 대표적인 게 평창 롱패딩, 거기에 사장님도 인터뷰했던 것 때문에 IOC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평창 올림픽 협찬사 아니잖아요. 이렇게 언급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MVC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비스 수요 관리 전략 중 수요 조절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수요 조절 전략이라고 나옵니다. 수요 조절 전략이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 마케팅 믹스죠.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입니다. 자, 이 네 가지와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임이 있었죠. 타임. 이해가시죠? 이게 수요 조절 전략이에요. 그럼 1번 가격 전략 맞죠? 프라이스, 예약 시스템 뭐랑 맞을까요? 예약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수요 재고화 전략이죠. 수요 조절 전략이 아니라 재고화 전략입니다. 서비스 상품에 대한 프로덕트, 촉진, 프로모션, 서비스 제공 시간과 장소의 조절, 타임과 플레이스의 조절.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요 관리 전략 중 수요 조절 전략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실 키워드가 4P입니다. 4P.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시스템과 대기 시간이라는 건 수요 재고화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론 30분까지 다 풀어보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번 영상만 갖고도 나는 문제풀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천만 다행인 거고요. 저에게도 감사드릴 일이고, 만약에 나는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하다, 나는 더 많은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거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상단부에 있는 사진이 제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아마 저 카페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입하시게 되면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유료화되어 있는 관점은 아래 보시는 문제집 3가지 형태가 제가 올해 출판한, 새롭게 작년 연말쯤에 새롭게 준비가 돼가지고 다 출판한 건데, 실제로 전자책으로 다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점에서도 지금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 문제풀이 분석 유형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2가지도 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 모든 솔루션에 대한 걸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자료에 대한 건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입니다. 단 한 번 시험 접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